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차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유물이 처음으로 제작된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선사시대의 유물이나 생활 모습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1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제시된 유물을 보면요. 빗살무늬 토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민화가 유행하였다. 자, 민화는요. 어떤 백성들의 풍속이나 백성들의 그림 같은 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조선 후기에 유행하는 양상입니다. 자, 2번 불교를 받아들였다. 불교를 수용한 거는요. 삼국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 법을 반포하면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변화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변화가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4번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 거는요. 철기 시대에 들어가서 보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청동기 농기구를 사용하였다라는 말은 어느 시대일까요? 네, 바로 그거는 이제 아예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청동기는요, 제사용품이나 장식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 만든 걸 사용하고 대표적인 게 반달 돌칼. 네, 요렇게 생긴 유물이에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사시대 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구석기죠, 구석기. 구석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전 원시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인들이 앉아서 불 피우고 동굴 같은 데서 잠을 자고 이런 생활 모습들이 바로 구석기 시대 때 나타납니다. 자, 구석기 시대 때는 일단 사람이 살아가려면 먹고 자고 지내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석기 시대 때는요. 어떤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동 생활.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들 잡아먹고 과일 같은 거 채집해서 먹고 그리고 그 지역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저기 이동해서 살아야 되니까 집을 근사하게 또는 공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 그냥 엉기성기 지은 집에서 살게 돼요.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건 주먹도끼라는 유물이에요. 주먹도끼. 제가 지금 태블릿을 바꿔가지고 글씨가 조금 엉망인데 알아보실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네, 주먹도끼고 주먹도끼를 비롯해서 큰 돌에서 떼어낸 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뗀석기를 사용하는 것이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는 뭔가 좀 많아졌죠. 생활 모습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요. 아까 문제에 나왔듯이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농경이 뭐죠? 농사 짓는 거죠. 목축은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거예요. 자, 그럼 농경과 목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제일 달라지냐? 구석기 시대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고 집에서 가축을 기르게 되면 일단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 정착을 하게 되면 집도 조금 공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 때 있었던 집인데 움집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지붕도 있고 또 생활 공간도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농사를 짓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식료품 같은 걸 보관할 곳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토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아까 1번 문제에 나왔던 거죠? 빗살무늬 토기. 요게 시험에 가장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도구는 어떤 걸 사용했냐? 아까 주먹도끼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정교하고 실제로 쓸 법한 물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아까 큰 돌에서 떼어내거나 부서진 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정교하게 갈아서 조금 더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요거는요. 가락바퀴라는 유물인데요. 이게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뼈바늘, 가락바퀴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요거는 바로 의복을 그들이 지어서 입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농경과 목축 생활을 시작했다. 요거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청동기 시대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청동기 시대 때 가장 큰 변화는 계급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계급. 이 계급이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말은 좀 어렵지만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남는 곡식들이 생기면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 많거나 생산량이 많은 사람은 계급이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낮은 계급에 머무르게 되는 계급 사회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그 계급 사회가 규모가 커지다 보면요. 국가가 나타나는 배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의 증거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고인돌인데요. 이 고인돌은 여기 이렇게 밑에 무덤이에요, 무덤.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의 장례를 이렇게 치러줄 수 없겠죠. 뭔가 좀 권력이 있거나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특수한 형태의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계급이 있었다는 거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고요. 아까 철제 농기구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요거죠, 요거. 반달돌칼.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로 된 거. 석재 농기구를 사용했다. 요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제가 이제 추가로 넣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 요것도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유물이구나.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나라는 자, 어떤 나라의 법을 설명하고 있네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들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고조선의 팔조법을 얘기하고 있고 고조선은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보시면 이제 곡식으로 뭔가를 갚는다는 거에서 재산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비로 삼는다는 거는 계급이 있었다. 이런 것들의 증거 자료가 되겠죠. 자, 고조선에서 체크하고 넘어갈 거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분은요. 단군 왕검입니다. 자, 단군 왕검은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끔 단군 왕검의 사진 자료가 제시되면서 이 사람이 뭐 세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이런 식으로 해서 팔조법 이렇게 정답을 제시하기도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거 고인돌. 고인돌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지금의 우리나라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이 윗지역의 땅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던 큰 나라였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 혹은 풍습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나라의 대략적인 위치들은 이렇게 지도 위에다 표시를 해놨고요. 문제가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나라의 풍습을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해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부여부터 볼게요. 부여는 연맹왕국의 형태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가운데 일단 왕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신하들이 있는 체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연맹왕국의 경우에는요. 그 왕과 거의 비슷한 권력을 유지하는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귀족들. 왕이 혼자 다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 가문들, 이 특정 귀족들도 왕 못지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왕권이 절대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에서 있었던 이 연맹왕국 체제를 사출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풍습으로는 순장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순장 풍습. 요건 이제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 심지어는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같이 묻는 어떤 매장 풍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형사취수제.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 형이 죽게 되면 취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형수를. 그러니까 형이 죽게 돼서 형수가 생계가 막막해지고 가정을 부양할 힘이 없을 때 이제 그 동생이 형수를 거두어 들여서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고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천 행사는 이제 하늘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있죠. 조금 외우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부여니까 부영고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세운 사람의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몽이 세웠고요. 드라마 유명했었죠. 그다음에 귀족들의 회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의가 바로 제가 회의입니다.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각종 인사들이나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의 중대사들을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 회의 이름이 바로 제가 회의였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경우는요, 약탈경제라는 말로 자주 설명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요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좀 농사도 짓기 어렵고 이런 땅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물을 받기도 하고 약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제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릴사위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면 그 남자아이 어릴 때 처갓집에다가 미리 보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둘이 혼인할 나이가 되면 시댁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바로 서옥제입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에도 역시 제천행사가 있었는데요. 제천행사 이름은 동맹입니다. 동맹. 저는 요거 어떻게 외웠냐면 고구려가 뭔가 이미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용맹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용맹. 그래서 용맹, 동맹 이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 옥저예요. 옥저는 고구려의 바로 아래에 있었죠. 근데 고구려가 약탈 경제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옥저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이 있는 국가 형태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서옥제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혼인시키기로 약속을 하면 여자아이를 미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두어 들여서 키우고 그 집안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입 하나 줄인다. 딸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나 그런 것들이 다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같이 사는 형태를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옥저에는 가족 공동묘라는 매장 풍습이 있었는데요. 가족 공동묘. 요거는 이제 가족들의 무덤을 같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한 번에 남은 가족을 다 묻는 게 아니라 미리 매장을 해뒀다가 또 그 사람의 뭐 직계 가족이 죽고 하면 거기다 같이 묻는 형태를 가족 공동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제천 행사의 경우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구려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제천 행사를 지낼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나라 바로 동해입니다. 동해 역시 고구려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있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동해에서 기억해둘 만한 풍습은요. 족외혼 그리고 책화.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해두시면 돼요. 족외혼은 같은 부족 내에서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아주 가까운 나의 부족과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책화는 다른 부족의 땅을 침범하게 되면 재산으로 갚거나 벌을 받았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부족이 다스리는 지역이나 그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제도였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해의 경우에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옥저보다는 조금 더 고구려의 영향을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삼한입니다. 삼한은요.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물론 이제 수능이나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한, 진한, 변한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하겠지만 검정고시에서는 일단 삼한으로 좀 퉁쳐서 기억해 두셔도 무관합니다. 자, 삼한에서 기억할 거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다는 거. 요거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엔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뭐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고 군사권도 다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잖아요. 근데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따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스리는 특별 구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도입니다. 소도. 제사장이 다스리는 소도에는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소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따로 처벌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됐었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겠죠. 참고로 그 제사장의 이름은 천군입니다. 천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재정분리 사회였다. 아니면 뭐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고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삼한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삼한에서는 특이하게도 제천 행사를 2번 지내는데요.
이 지역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아주 곡창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호남지방, 영남지방 이런 데들이 포함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되게 잘 됐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천 행사도 2번씩 지내는데 바로 수린날 그리고 계절제 이렇게 2번의 제사를 지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인데요.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제시된 보기를 보면 고구려와 수 당나라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는 어떤 이제 특정한 전쟁이 들어갔겠죠. 수나라의 침입을 을지문덕이 물리침,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시성 싸움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요. 자,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했던 전쟁은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네, 1번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묘사화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공부하시다 보면 훈구파와 살인파의 싸움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훈구가 살인을 날리기 위해서 벌였던 일이 바로 사화입니다. 총 4번의 사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기묘사화를 보기로 제시를 해놨었네요. 자, 그래서 너무 동떨어진 거라서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의 신미양요.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구한말. 구한말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냐면 조선시대 아주 극후반기에 흥선대원군과 고종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통치하던 시기부터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를 통상 구한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구한말이란 말을 아마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조선과 미국이 싸웠던 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자, 3번 볼게요.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은 일단 고려시대고요. 당시에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벌귀족. 그 사람들을 굉장히 대우하고 무신들, 싸우는 무관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살겠다 하고 무신들이 일으킨 난이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나라의 흐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라의 흐름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큰 흐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사 공부에서는.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부여나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로 정착이 되게 돼요. 삼국시대. 우리 삼국시대 하면은 좀 역사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 맨 위에 고구려 있습니다. 고구려. 주몽이 세웠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백제 있어요. 백제. 그리고 이쪽에 신라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삼국을 통일하는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가 통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통일신라. 물론 고구려의 영토까지 모두 먹지는 못해요.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중국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통일신라시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구려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세운 사람 이름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대조영. 드라마도 있었죠. 대조영이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고요. 요 밑에 여전히 신라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남쪽이랑 북쪽에 나라가 하나씩 있다고 해서 이 나라를 통상 가리켜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남북에 나라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흐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로 갔고 통일신라시대에서 남북국 시대로 갔고 이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이제 고려, 조선 이런 나라들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발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발해도 출제가 잘 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보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웠다. 제가 아까 고구려의 유민들, 고구려에 남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보시면 이제 여기 앞에 기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3번, 4번은 정답이 절대로 아니겠네요. 자, 니은 볼게요.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웠다. 자, 요거는 발해의 거의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거니까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동쪽에 있는 굉장히 좋은 나라다라는 칭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되고 자, T급도 볼게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하였다. 자, 요거는 신라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성계가 건국한 후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자, 천도라는 건 수도를 옮겼다. 이런 뜻이고요. 이성계가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한 건 조선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왕은, 자, 일단 고려의 왕이라는 힌트를 한번 줬어요. 자,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영토를 수복하였다.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고려 말기의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왕들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성왕은 일단 백제의 왕입니다. 백제의 왕이고, 성왕이 했던 업적들은 사비천도. 그 전에 백제의 수도는 웅진이었는데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백제 중흥운동. 요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백제 성왕을 고르시면 돼요. 성왕이 정답으로 찍히는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틀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비가 지금의 부여예요, 부여. 옛날에 우리 그 드라마 중에 소지섭 씨가 나왔던 드라마로 기억하는데 나는 남부여의 공주다 이런 대사가 있는 퓨전 사극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남부여가 이 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 그 다음 3번에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왕이고 고구려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명한 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장수왕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평양천도.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확보한 왕이기도 해요. 자, 삼국시대 때 한강 유역을 확보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에요. 한강 유역을 확보한 왕을 우리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보고 있어요. 한강 유역의 땅이 굉장히 알짜배기였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번의 진흥왕은요, 신라의 왕이고요. 역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자, 이 왕의 업적도 마찬가지로 한강 유역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진흥왕 순수비. 이름에서도 일단 진흥왕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진흥왕 순수비. 요거는 이제 땅을 많이 넓혔거든요, 진흥왕이. 그래서 땅을 넓히고 그걸 기념해서 곳곳에다가 비석을 세워놓은 걸 진흥왕 순수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도인 화랑도 제도를 정비한 것도 진흥왕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고려시대 흐름을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해요. 요건 이제 간단한 건 아닌데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고려시대에 있어서 헷갈리시는 건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는요, 여러 집권 세력들이 바뀌고 그 집권 세력들과 동시에 여러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요게 나라가 세워진 시점이겠죠. 첫 번째 집권했던 세력은요, 호족이에요, 호족. 일단 고려를 세운 게 왕건이잖아요. 왕건도 호족 세력 중 하나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있었던 세력들이 나라를 갈아엎고 고려를 세우면서 이 호족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호족은 곧 개국공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를 세우는데, 고려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공을 세운 사람들의 가문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호족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특정 공신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들에서 계속 관리도 배출하고 어떤 부도 쌓고 권력을 갖게 되겠죠. 몇몇 가문들이 굉장히 강력한 가문으로, 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가문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특정한 가문에서 권력을 잡았다. 자, 그리고 아까 살펴봤었던 무신정변이라는 걸로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문벌 귀족들이 다 문인이잖아요, 문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인데 이 관료들이 이 무관 계급들, 장군,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했었나 봐요. 막 잔치에서 턱수염을 불태우고 막 이런 차별 행위를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뒤집어 엎고 권력을 잡아버려야겠어. 하고 일으킨 게 무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돼요. 연도를 외우실 필요 전혀 없지만 그냥 저는 이 고려를 앞뒤로 자르는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어서 연도를 외웠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이 무신들이 권력을 꽤 오랫동안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신들이 계속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강력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한번 확 뒤바뀝니다.
요 밑에 외세난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원나라, 몽골에서 침입을 하게 된 건데요. 결국 고려는 원나라에게 무릎을 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일본에 결탁하고 일본에 붙어먹은 사람들을 바로 친일파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원나라에 붙어먹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친원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친원파. 원나라 앞잡이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나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뇌물도 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본전 뽑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나라 재정이 파탄나고 부패가 성행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망조가 드니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잡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인 조선을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신진사대부.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혼자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바로 신흥무인 세력. 이 글자 그대로 새롭게 나타난, 새롭게 흥하게 된 무인 세력을 나타내요. 싸우는 사람들이요. 무관들. 대표적으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도 바로 신흥 무인 세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큰 흐름 한번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외세의 침입 과정을 한번 볼게요. 호족들이 지배를 하던 시기에 쳐들어온 건 바로 거란이었습니다. 거란. 우리 고려 거란 전쟁 요거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총 3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1차 침입 그리고 3차 침입이 좀 유명합니다. 1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서희가 거란의 장수와 만나서 말로 쇼부를 칩니다. 소위. 그래서 큰 싸움 없이 우리가 오히려 강동 6주라는 땅을 얻어내는 쾌거를 얻었던 게 바로 거란의 1차 침입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거란이 3차 침입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귀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걸 시험에서 자주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벌귀족 시기에 있었던 외세의 침입은요, 바로 여진입니다. 여진 나중에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바꿔요. 그리고 이 당시 있었던 이제 사건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자겸의 난.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미자겸 같은데 이자겸이에요. 이자겸이란 사람이 문벌귀족 출신 가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을 뒤집어 엎으려고 난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그 다음 묘청의 난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천도 운동.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적인 문벌귀족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새롭게 좀 성장하고 있는 귀족층이었어요. 문벌귀족들에게 이제 좀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게 바로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당시에 고려의 수도는 바로 개경이었는데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수도를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기득권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꾀했던 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혹은 묘청의 난 이렇게 불리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무신집권기에 있었던 외세의 침입은요.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아까 말씀드렸던 원나라. 자, 앞에 거란과 여진의 침입도 심각했지만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나라가 다 망할 만큼 아주 큰 규모의 침략이었어요. 몽골과 싸우는 과정에서 왕들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게 돼요. 강화도. 그리고 몽골의 침입에 좀 부처님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보고자 했던 게 바로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을 이때 이제 파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있었던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삼별초의 항쟁. 자, 삼별초라는 거는요, 무신 지배층의 호위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친위 부대 같은 건데, 이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에 대항하면서 강화도, 제주도, 진도 이런 데로 도망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 의미를 기려서 고려시대 문제에서 가끔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에게 지고 나서 권문세족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죠. 자, 이때는 새로운 나라의 침입은 없지만 이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고 거의 무너뜨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의 간섭을 엄청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를 원간섭기라고도 불러요. 원간섭기.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것저것 뺏어가고 사람 차출해가고 이런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3번인가 4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바로 샛별 같은 왕, 공민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원간석기 후반에 나타났던 왕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의 업적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잘 나오거든요. 이 공민왕이 등극을 하고 나서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권문세족, 그리고 잘못된 악습들, 폐습들 이런 걸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일부 회복하기도 하고요. 빼앗겼던 영토를. 그리고 친원파들을 숙청하는 거, 그러니까 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좀먹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나라를 새롭게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고 했던 개혁 정책을 펼쳤던 왕이 바로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그만큼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진사대부인데 이 공민왕이랑 신진사대부를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아요. 공민왕이 각종 친원파들, 권문세족들을 몰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관직의 자리들이 많이 비겠죠. 그때 어디 똑똑한 애들 좀 없나? 하면서 데리고 왔던 게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를 여기저기 등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로 기억해 두시면 아마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외세부터 볼게요. 이때는요, 왜구, 일본이죠, 일본. 왜구, 그리고 홍건적. 이들의 침입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뭐니 해도 이제 조선이 건국됐다는 거죠. 조선이 건국됐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세워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한 게 바로 조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려시대에서 큰 틀,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검정고시에서 뭐 호족, 문벌귀족, 무신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 흐름을 알고 역사 공부를 하시는 거랑 요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자겸, 뭐 삼별초, 공민왕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외우시는 것보다는 흐름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